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신나는 날이었죠. 5월 21일 부부가 하나 되는 날, 부부 금수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려 싫어하냐? 네. 5%도 아니고요, 4%로 시작했어요. 4%도 아니고 5%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한국 증시가 아닙니다. 6%, 그것도 한국 증시가 아닙니다. 7%, 그것도 한국 증시가 아닙니다. 8%, 8.42% 폭등하면서 한국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거 본 적 있나요? 지수가 8% 올라가는 거? 실화입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아침에 시초가가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각방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저도 아주 유명한 유튜버처럼 어떤 반꿀의 어떤 심볼, 저도 반꿀 할 수 있어, 반꿀 심볼 될 수 있어, 뭐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야, 놀랐습니다. 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호재가 같이 터졌어요.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좋았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실적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ARM 같은데 실적 좋았고, 그래서 일본 주식도 올랐고, 일본도 반도체 주식만 올랐고, 미국도 반도체 주식만 올랐고, 또 하나 오전장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전쟁 끝났다. 전쟁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서류 곧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데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었고요. 그거는 뭐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에너지, 전기, 전자, 그동안의 약세 속에 머물렀던 그쪽도 되게 업종 지수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쪽이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약했었는데요. 그렇고, 그 전쟁 끝났지, 반도체는 계속 좋다고 하지,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지수 급등했지,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빠졌지. 고점 대비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 근데 이게 그 전쟁 끝나니까 이 모든 게 해결되면서 쫙 말아 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안 팔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전쟁도 해결되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급하게 현금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온 거죠. 외국인들도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돈 빨리 넘겨가지고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리도 안정되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덜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ETF를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ETF를 중심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매도세가 없으니, 평소는 아무리 많이 사도 매도세가 똑같이 있으니 시장에 못 갔어. 사면 누르고, 사면 누르고, 사면 팔고 이러니까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왜냐면 매도 물량이 보통이 아니니까. 지금 근데 어떠냐, 매도 물량이 싹 빠지니까 조금만 사면 픽, 조금만 사면 픽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안심하기는 어려운 게, 워낙 뭐 그 이란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뭐 이건 맞는데, 유가도 빠진 상태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빠져야지 안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90달러 이하, 막 80달러대 중반 이하, 뭐 이렇게 가면 진짜 끝났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쟁 끝났어 라고 확정 도장 딱 찍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라는 건 끝났어? 이러면 먼저 반영하죠. 끝나는 거 맞지? 이러면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봐도 그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놀랍게 외국인들 매도는 아예 디폴트 값이에요. 이제 조 단위로 계속 팔고 100조 팔았는데 앞으로 100조 더 팔 수도 있어요 라고 했으나, 또 각반꿀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졌죠. 오늘 외국인들은 사실상 그동안의 매도로 보면, 과거 매도로 치면 뭐 굉장히 큰 매도였습니다만, 오늘의 매도는 그동안의 조 단위의 매도에 비하면 자릿수가 빠집니다. 2,200억. 놀랍게 근데 개인들이 팔았죠. 근데 기관이 2조 9천억 다 샀잖아요. 근데 저 기관 매수 물량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엔 결국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드라든가 ETF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아마 개인의 물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덕분에 시장이 시초가가 저가였습니다. 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전일 대비 무려 606포인트, 8.42%.
이 기록에 남는 날이에요. 이거는 하루에 지수가 8.42, 이건 대단한 건데 순식간에 8천 근처 7,815포인트에 도달했고요. 시가총액이 5천억대에서 6,400조대로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 667개, 내린 종목 220종목으로 내린 종목보다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 뜨끈뜨끈한 날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세요. 두 자릿수 상승이 저렇게 많아요. 네, 삼성전자도 8.5% 무려, 하이닉스도 그 11%, SK스퀘어 15%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도 두 자릿수, 삼성전기는 어제 수주 받았다는 거, 커패시터 관련된 수주 받은 게 오늘 또 반영되면서 엄청나게 올랐고요. 삼성생명조차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도 삼성전자 지분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스닥도 같이 덩달아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더 올랐어요. 오늘은 그동안 못 올랐던 놈들의 상승폭이 매우 눈에 띄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준하여서 올랐습니다. 무려 4.73%, 49.9포인트 올라가면서 1000포인트 깨지기 직전 단숨에 1100포인트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줬고요. 1094종목이 오르고 526종목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 밑에 보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좋았고요. 어제 아주 나락 같다고 보여줬던 로봇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올랐느냐 해외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많이 올랐습니다. 1번 3% 올랐고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번도 반도체 주식의 상승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선물은 아직까지 플러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시간외 시장에서 1.5% 빠졌는데요. 지금 시장은 뭐 미국 애들 자고 있어서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보합입니다. 예, 보합 상황이고 한국의 상승이 미국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일단 근데 유럽은 별로 좋진 않아요. 유럽은 조금 별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4.6은 깨졌습니다만 여전히 10년물은 4.5대에서 놀고 있고, 1번 금리 오늘 조금 많이 빠졌죠. 평소보다 2.3bp 빠지긴 했습니다만 2.76%면 역사상으로 가장 높은, 우리가 아는 역사상으로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화는 1,505원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는 99.26, 그리고 엔화는 159.00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동향 볼까요? 금리 오랜만에 상당폭 빠졌습니다. 3bp 10년물 빠지면서 오랜만에 평소 대비로 조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제 4.2 넘었던 게 4.16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것에서 숨고르기 한번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 동향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힘입어서 업종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자동차, 현대차 12% 오르는 거에 힘입어서 9%, 보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삼성생명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계 장비, 유통, 증권, 금융, 건설 안 오른 게 없어요. 어제하고는 거의 정반대 차트 흐름을 보여줬다. 어제는 전부 파란불이었죠. 자, 테마 관련된 것은 SSD가 아주 좋았습니다. SSD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 백화점도 많이 올랐고, 역시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만 오른 게 아니고 일본도 3% 올랐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반절도 안 되지만 3%면 저렇게 큰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의 급등세도 다 반도체 관련주예요. 소프트뱅크가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이고 ARM의 대주주잖아요. ARM이 어제 주가 폭등을 했죠. 그거 영향을 받았고요. 이비덴 이런 회사, 무라따 이런 거 전부 다 AI 관련된 부품 제공해주는 회사지 않습니까? 소스요네스트 이것도 팹리스 설계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르네사스 등등등등 전부 다 이게 이쪽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이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서 성장을 끌고 있는 원탑이다. 원탑일 뿐만 아니라 온리 원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을 다시 한번, 그래도 좋을 때도 항상 주의할 점을 돌아보셔야 되니까, 첫 번째,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냐면 자금 조달의 상황들이 좀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게 훅 떨어졌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에서 캐펙스를 제외하고 실제로 순연금,
자유현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캐펙스가 적었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캐펙스가 올라가자 프리 캐시 플로우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이 올라가는 개념이 바로 금리 올라가는 게 비용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총 캐펙스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요. 올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7천억 달러대 후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IPO가 흥행할 것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 지수가 파죽지세로 8천 근처로 다시 올라오니 노무라에서는 코스피 목표가를 기존 7,500, 8,000에서 10,000에서 1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한 이유는 뭐냐면 기업 실적과 자기 자본 순이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실적과 ROE가 올라온, 그러니까 본질적 체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메모리, HBM, 전력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원자로 포함한 AI 인프라 부분이 향후 5년간 지속가능한 ROE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상장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주환원 확대, 최적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더 높은 주가수익 비율과 주가의 주당 장부가액 비율, 멀티플을 뒷받침할 것이다. 즉 이 얘기 뭐냐면 한국이 선진국처럼 멀티플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망업종으로는 방산과 자동차를 뽑았습니다. 아니 AI 얘기를 했는데 유망업종으로 방산과 자동차를. 네, 어쨌든 그러면서 SK하이닉스 400만원, 삼성전자 59만원, 기아 24만원, SDI 90만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사실 되게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금융위에서 외국 개미들의 국내 ETF를 허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학원 금융위원장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감사하게도 저희 주식시장 엊그제도 한국 저평가다, 글로벌리 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자금과 우량 자산이 한국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해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서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요청을 담을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통합계좌 이제 열리잖아요. 통합계좌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통합계좌로는 R 주식만 사는 거예요. 일반 주식만. 예.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거래가 가능한데 ETF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학원 금융위원장께서 앞으로 일반 외국인 개미들도 R 주식, 일반 주식 말고도 ETF를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2조에서 한 8조 이 사이를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26일부터 이 통합계좌가 열렸잖아요. 지난달에 26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거래 대금은 5조 8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좌로 조금 사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는 팔아도. 그래서 이 부분이 열리면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정말 이거는 계속 얘기했죠. 통합계좌 열려야 되고 외국 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도 맨날 미국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게 해줘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주 우리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김열매 애널리스트께서 얘기하기를 요즘 코인 시장이 파리가 난린답니다. 아무도 없대요. 왜요? 한국 코인러들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떼지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한국 코인 시장이 그럼 조용한가 보죠 이랬더니 아니요. 전 세계 코인 시장이, 네,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헤비 트레이더가 전부 한국에 있었는데 이 헤비 트레이더들이 전부 한국으로 전향을 했다. 주식 시장으로. 이런 뉴스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뭐 신기한 흐름이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기름을 끼얹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야크먼이라는 투자사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실적 대비 저평가지. 앞으로 실적 대비로만은 진짜 엄청나게 가지. 사이클만 없으면 2배 갈 수 있죠. 당연히. 이 사이클이냐 아니냐로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8년도에 물량이 증가해서 사이클을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저희 특파원 우리 평택 쪽 이런 수원 평택 쪽에 있는 저희 구독자 특파원 분들께서는 공장 짓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아침에 저희에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조절하는 거 아니냐 하는 뉴스를 좀 살짝 외곽 사이드로 한밭집이 장사가 좀 안 된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려 주셨는데요. 만약 그게 맞다면 28년도 혹시 물량 많이 터트려 가지고 가격 떨어지는 것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쪽에서는 조금 두려워한 나머지 물량 조절을 위해서 공장 증설 속도를 조금 스텝을 조금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건 그냥 진짜 완전 생 현장 얘기예요. 한밭집 소식입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 야크먼 에셋 대표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 TSMC 등과 그 다음에 애플을 모두 하나로 합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강력한 메모리 산업은 AI 구축의 핵심이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공급이 제한적인 산업으로 인식이 됐지만 이제는 3에서 5년 장기 계획을 체결하고 생산 물량을 전부 소진하면서 가격도 그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과거만큼 사이클링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익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늘 정도 되면은 굉장히 용기를 또다시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은 크게 빠진 다음에 바로바로 복원을 해줘서 사람들이 이제 하락을 겁내지 않고 하락을 기회로 생각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강세장이다라는 거 아마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자기 돈뿐만 아니라 신용 거래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용 융자 잔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8일 이후에 20일까지 9거래일 연속 신용잔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약 1조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나면서 주가 빠지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은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과열이냐? 일단 시중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으니까 뭐 과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1750조예요. 1750조짜리 회사의 1%면 얼마죠? 17조예요. 코스닥이 과열이지. 코스닥이 버블이. 코스닥 기업 중에는 2% 3% 이상 신용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용이 옛날에는 뭐 어디 뭐 한 10%씩 쓰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게 신용 비율 나오거든요. 이렇게 HTS 이렇게 오른쪽 보면 그런 주식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4조인데 1%가 얼마라고? 17조. 4조면 몇 프로인가? 4조면 0.25%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3% 안 되는 거니까 뭐 아주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신용이 있었던 것은 장중의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명석 IM증권 연구원 반도체 애널리스트시죠? 이분께서는 어떻게 봤냐면 빅테크 업체들은 아마존을 제외하고 주주 환원액을 대폭 줄이거나 대규모 차입 등 자본 조달 없이 내년 캐펙스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만약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가격과 어마어마한 캐펙스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메모리 업체들의 7에서 80% 수준의 이익률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단가 하락을 동반한 시장 조정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 도래할 가능성, 내년 하반기 이후 도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최민석 한국투자연구원께서는 목표가 57만 원으로 올면서 파워 리스크로 인해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 주가가 눌려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해소된 후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모두의 얘기를 안 했네요. 삼성전자와 이 시장 강세 중에 하나는 타협됐다는 거죠. 이제 그 노조 투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지금 그 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노조는 원래 영업이 15% 달라. 회사는 10%. 근데 타협은 12%. 보통 이러잖아. 그죠? 보통 이러잖아. 저 1,000원만 깎아주세요. 안 돼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안 돼요. 500원만 깎아드릴게. 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10%와 15% 사이에서 12%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그 성과급 상한에 대해서 매각 기한 제한을 둔 자사주로 상한 없이 전액 지급. 이건 자사주. 오케이. 주식 주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매각 기한 제한 두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거 받아놓고 잽싸게 팔아버리면 그 물량 터지면서 주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사실은 단순히 현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봐달라 하는 개념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분배율은
1년간 부분 전체의 40%,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60%를 배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을 제도화하자 했는데 서로 뭐 여기는 영업이익 15% 제도화, 그 다음에 3년 지속 후 제도화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10년간 명문하기로 했고요. 최소 영업이익 달성 시에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 영업이익 달성했는데 그 중에 15%를 달라. 좀 웃기지 그러면, 그쵸?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뭐 실제적으로 뭐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뭐 30% 이상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때는 지불한다. 뭐 이런 거 뭐 그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노조 투표까지 잘 마무리돼서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저 삼성전자한테 바라는 건 제발 안에서 알아서 좀 해결하십시오. 국민들 참전시키지 마시고, 예, 국민들 막 서로 간에 열내고 싸우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일인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죠. 그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 잠깐 그 1번 얘기할 때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 1번 아까 기업들 엄청 좋다고 했는데 그 중에 키옥시아도 있어요. 키옥시아가 주가가 1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30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키옥시아가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얘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반도체죠. 뭐죠?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과 D램 쪽에 집중하면서 낸드 플래시에도 공간이 좀 생겼다. 그래서 키옥시아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양쯔 메모리도 상당 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거시 쪽보다 HBM 집중하고 DDR5 신형 집중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 공간이 또 열어서 누가 창신 메모리가 점유율을 5%나 가지고 왔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지고 가면 그건 사실은 조금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에 도요타도 제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순이익이 무려 8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들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올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5대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설비 투자 규모는 7,700억 달러, 한국 돈은 1,16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7,7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160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생각해야죠. 엔비디아도 가져가겠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가져갈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추론으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론으로 넘어가면 블루에겔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베라루빈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그 어떤 캐퍼시티 대비 전력 사용량이 좀 주니까 베라루빈도 상당폭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얘네들이 캐펙스 투자하는 게 1,160조인데 우리나라가 500조 벌려면 1,160조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영업이익 500조 내려면. 그래서 올해는 500조는 안 날 것 같죠? 1,160조니까. 근데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은 메모리는 혼자 쓰여지는 게 아니고 GPU,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블랙베리라든가 베라루빈 옆에 같이 곁들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매출이 상당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27년도에 훨씬 더 많이 쓸 건데, 한번 토탈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토탈리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지금 시장에서 그 회자되고 있는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내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를 넘을 거야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의 캐펙스가 1조는 훌쩍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1조 달러면 얘네가 1,500조 지출하는 거니까 얘네가 지출한 거에 3분의 1을 우리의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중국도 있고 다른 데도 있죠. 거기도 팔아먹을 수 있죠. 엔비디아는 못 팔아먹지만 우린 팔아먹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규모는 미국이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머릿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 애들의 전력 사용량은 23년도에 2.8기가와트였는데요. 지금은 18기가와트까지. 1기가와트가 원자력 1기입니다. 기존에 얘네들이 쓰던 게 원자력 3기 정도를 쓰던 게 지금 18기를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 26년도에 이러니까, 자, 보세요.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캐펙스가 늘어나려면 전력 공급도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7,700억 달러 이렇게 했는데 1조 달러 뭐 예를 들어 2배 1조 5천억 달러 이렇게 되려면 한 25기가와트, 30와트 돼야 되는 거 아닌가? 30기가와트? 그렇죠? 예, 그것도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버블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전력 캐펙스의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일까지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나왔는데요. 오늘 메리츠에서 부분별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볼게요. 메모리 성장률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중량 기준 수출 단가 올랐습니다. 자, 중량 기준 수출 단가가 오른 건 뭘까요? 제가 보기엔 HBM 많이 팔린 거지. 그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간 거 두 개죠. 가격이 올라갔고 HBM 많이 팔렸다 하는 것을 이 차트에서는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숫자 개념은 5월 말까지 결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D램 볼게요. 자, D램은 성장률도 엄청나게 좋고 전년 대비입니다. 전부 다. 중량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분위기 좋네요. D램 좋습니다. 자, 근데 그 규모는 아까 메모리가 더 많아요. 145억. D램은 75억쯤 됩니다. 자, 다음으로 플래시 메모리. 자, 플래시 메모리는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중량 기준 수출 단가는 좀 올랐어요. 아마 고사양 플래시 메모리, SSD 뭐 이런 게 많이 팔린 거로 분석이 되겠죠. 이 차트만으로는 금액은 1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앞서 D램은 75억 달러, 그리고 총 메모리는 146억 달러쯤 됩니다. 자, MCP가 48억 달러나 됩니다. 얘도 성장률 이건 근데 5월 30일까지 봐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량 기준 수출 단가는 올랐습니다. 수출 단가 계속 오르고 있다. 전년 대비 무려 156%나 올랐고 얘는 전월 대비로도 10%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금액 48억 달러고요. 다음으로 D램 모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장률 좀 떨어졌고 얘는 중량 기준 수출 단가 조금 꺾였네요.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40억 달러 수출되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뭐 전기전자 수출 통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슬슬 넘어갈게요. 슬슬. 자, 스마트폰 좀 저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값이 올라가지고 폰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마트폰이 예전만 못할 거예요. 카메라 모듈 볼게요. 자, 카메라 모듈도 그냥 쏘쏘하죠. 자, MLCC. 자, MLCC는 좀 지금 파란 오른쪽 제일 끝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큰 폭으로, 그죠?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성장률은 전년 대비 이제 폭은 괜찮긴 한데 전년 대비 18%입니다. 대신에 전월비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월비 좀 빠졌으니까 27.8%. 근데 그 수출 단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죠. MLCC 하는 기업은 어디예요? 삼성전기. 얘는 1억 달러도 안 됩니다. 자, 그거 구분해서 보시고 리드프레임. 네, 리드프레임은 수출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PCB. 자, PCB 업체들 중에 뭐 이스페타시스 등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는 뭐 성장률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네요. FPCB. 네. 네, 여기도 비슷합니다. 넘어가고요. 솔더볼. 요거는 뭐 수출 단가만 올라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액추에이터. 로봇입니다. 로봇. 이거는 그냥 그러네. 별론데 얘는? 네. 이 정도로 수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혼자 보면 안 보니까 한번 쓱 봤습니다. 자, 맥쿼리가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다른 업체들도 선정을 했습니다. 총 6개 기업을 선정해서 주목해야 할 반도체라고 뽑았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두산, TCK입니다. 오르기 전에 좀 얘기하지. 얘들 많이 올랐는데 이미. 예,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기판 제조업체인데 요즘에 AI 고성능 기판 아주 레이어가 여러 개 적층이 많이 된 거 잘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산은 CCL 동박 적층판, 그다음에 TCK는 링 반도체 잡아주는 링 이거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 쭉 했는데 오늘 많이 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많이 오른 종목 지수를 올린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어제까지 뭐 엄청 안 좋았었는데 엄청 올랐는데요. 오늘 삼성 이문영 연구원께서 현대모비스가 10년간 눌린 주가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지분 구조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모비스가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명예회장 정몽구 명예회장이 7%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 회장은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 얼마 없어요. 0.33%.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화살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22.36% 지주회사예요. 그리고 현대차는 기아차의 35.17% 지주회사고, 기아차는 오른쪽에서 삑 위로 올라가서 모비스로 가는 게 있어요. 18.1% 지주회사예요. 돌렸죠. 서로 돌렸습니다. 그럼 현대제철도 모비스의 6.07% 지주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룹을 전체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기아차 갖고 있는 18.1%,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6.07%, 이걸 먹으면 도합 몇 퍼센트? 24%입니다. 24%를 먹게 되니까 완전한 지주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거대 회사를. 그런데 현대차 시가총액과 기아차 시가총액을 생각해 보면 모비스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야, 이거 결국은 모비스를 먹어야 되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죠. 지금 그 부분을 삼성 이문영 연구원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툴이 될 것이다, 기구가 될 것이다 하는데 왜? 저기 왼쪽에 그룹 회장님이 22.6%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30조에서 150조 사이 어디? 아이고, 레인지도 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30조면 326, 6조고요. 100조면 22조예요. 만약에 100조로 상장되면 22조 이 총알 가지고 아까 기아차가 갖고 있는 18%, 현대제철은 6% 다 살 수 있어요. 22조면 다 살 수 있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될 거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기아차 사장님께서 아니라 28년이다 이래갖고 그래서 똥값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오니까 지금 아직 설렙니다. 현대차 그 관련 주식 그 주주들은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 상한가 간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그 굉장히 부진했던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 회사가 좀 신기한 걸 얘기했는데 원래 똑같아. 아이메로프루바트, IMVT 1402 이게 원래 뭐냐면은 갑상선 관련된 약을 만들었는데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놀랍게 류마티슨 관절염 여기에도 일부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를 장 전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바로 상한가를 꼽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어떤 약들은 적용증이 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심장약으로 만드는데 머리털 나는 약으로도 팔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증이 여러 개 막 생기는 거 있어요. 당뇨병 약으로 만들었는데 비만 치료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뭐야? 이러면서 상한가 간 겁니다. 이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주 뭐 기분 좋은 날이에요. 지수가 어떻게 8%나 올라? 미쳤어. 진짜 대단한 날인데요. 네, 오늘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뭐 오늘 빠진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한 종목 있어 빠진 거. 두 종목 있어, 두 종목. 네, 자, 저도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잘 되신 분은 네, 포카페이스 하시면서 즐겁게 저녁을 지내면서 좋은 꿈 꾸시길 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